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9명입니다. 국내 발생이 39명, 수도권과 광주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이라크에서 우리 건설 근로자들을 데려올 군용기 2대는 오늘 오전 7시 이라크 현지로 출발했습니다. 7월 하순 본격적인 휴가철의 시작입니다. 서둘러 지역사회 감염 전파 고리를 차단해야만 합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영 앵커가 소개합니다. 안 앵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탈북자 출신인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주체 사상을 믿는지 사상 전향을 했는지 등을 따져 물어 이른바 색깔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사상 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북한에서나 하는 일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청문회 소식 잠시 뒤에 알아보겠습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외부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내일 열립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직접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이들의 공모 여부가 밝혀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검언유착 논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경기 이천의 한 기숙학원에서 학생 수십 명이 장염과 고열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호소해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1차 검사 결과 3종류의 식중독균이 검출됐습니다. 불륜 물의를 일으켰던 전북 김제시 의회 의원 2명이 제명된 가운데 절도와 음주운전 등 지방 의원들의 각종 범죄 행위가 잇따라 알려지며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 의원들이 연루된 추태와 사건들 잠시 뒤 취재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시작부터 사상 검증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북의 주체 사상을 신봉하느냐는 통합당의 압박에 이 후보자는 질문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반박했습니다. 김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색깔론 공세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 후보자의 전대협 초대 의장 전력을 거론하며 사상 전향 여부를 압박했고 이 후보자는 이런 질문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며 맞섰습니다. 아직도 주체상 신봉자십니까? 아니십니까? 국민들 앞에 솔직히 나는 이제 주체상 버렸다. 이게 뭐 그렇게 힘든 말입니까? 그 당시에도 주체사상 신봉자는 아니었고 지금도 네. 아니다. 사상 전향 여부를 다시 물어보시는 것은 아직 남쪽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통합당의 색깔론 공세는 민주당과의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삼위일체된 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읽은 내용일 수는 있습니다만 이 생각을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전향했느냐. 굉장히 이거는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통합당의 공세는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으로 이어졌는데 이 후보자는 의혹을 적극 부인하며 군 면제 자체에 대해서는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후보자의 자제께서는 병역 면제를 허리 때문에 받았다고 했는데 면제 판정 받기 열흘 전에 그 무거운 물통을 그냥 자유스럽게 들고 다니는 게 동영상이 나왔지 않습니까? 맥주 한 박스를 둘이서 그것도 번쩍 들은 게 아니라 손을 내려서 같이 들었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맥주 한 박스 갖다 놓고 그것이 정말 수십 킬로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 아들의 스위스 호화 유학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아빠 찬스, 즉 부모 찬스가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학생에게 부모님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일이 없다. 이 땡땡 학생의 경우 모든 사람이 이슈가 생기기 전까지는 부친이 정치인이라는 사실 자체도 몰랐다. 어느 정도 예상은 됐지만 청문회가 초반부터 색깔론 공방에 집중되면서 큰 위기에 빠진 남북관계 문제를 풀 생산적인 논쟁은 쉽게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내내 창의적인 대북 해법을 강조하면서 통큰 지원을 주장했습니다. 다음 달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의 축소와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도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장하영 기자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북미의 시간을 남북의 시간으로 돌려놓기 위해 창의력과 상상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북 지원을 북한이 계속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지원은 통 크게 망설임 없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식량 문제나 이런 의료, 의학 이런 것과 관련한 지원에 대해서는 정말 망설임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안 된 표현입니다만 이렇게 째째하지 말고 통 크게 했어야 한다. 현재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법을 고쳐서 남북교류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음 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발휘하면 북한이 반응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규모를 축소한다거나 작전 지역의 반경을 예컨대 정세현 전 장관님 말씀대로 한강 이남으로 이동시켜서 한다거나 등등의 이런 그 유연성을 발휘하면 또 그 유연성의 정도로 맞춰서 북은 반응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당은 남북 문제의 본질인 북핵에 대한 창의적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며 비판했습니다. 이 창의적 해법이라는 것은 국제사회와 미국의 대북 제재를 창의적으로 어기겠다는 다짐 아닌가.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선교사를 비롯해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송환 노력이 지지부진한 점도 지적됐습니다.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 6명입니다.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을 모르십니까? 예, 아직 몰랐습니다. 예, 오늘 배우겠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 부장이 최근 담화에서 미국 독립기념일 DVD를 언급한 데 대해서 이 후보자는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면서 대화 창구가 김여정 자신이라는 걸 암시하는 걸로 해석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사상 검증이란 도대체 뭘까? 어학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어학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보십시오. 예, 사상 검증. 검증이란 가설, 사실, 이론 등을 검사해서 참인지 거짓인지 증명하는 걸로 사상이라든가 인생관 같은 것은 검증 대상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상 검증이란 어디에서 온 걸까? 400년 전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후미에라는 게 있습니다. 후미에. 기독교 신도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예수나 성모 마리아 상을 놔두고 그걸 발로 밟고 침을 뱉도록 강요해서 사상을 검증하는 방식입니다. 이 후미의 사상 검증 방식은 250년간 계속되면서 다양한 방식을 거기에 더해갑니다. 보시죠. 사상이 의심스러우면 따로 마을 따로 구성해서 살게 합니다. 한 사람이 붙잡히면은 일가 친척을 모두 처벌합니다. 한 사람이 붙잡히면은 주변에 있는 마을 이웃들도 같이 고충을 당합니다. 5집씩 묶어서 5호 감시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익숙한 이름이죠. 바로 북한에서 하던 5호 감시제가 일본의 후미에에서 본따온 것입니다. 공산권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에게도 사상 검증의 흑역사가 있습니다. 남해 용초도 포로 수용소 사상 검증 사건이 있습니다. 1952년의 일입니다. 6.25 전쟁 때 북에 잡혔던 우리 국군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바로 강제 수용소에 수용하면서 그 사이에 공산주의에 물든 건 아닌가 사상 검증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군의 그 참혹한 포로 수용소를 견뎌냈던 우리 국군 장병들이 우리 국군의 사상 검증에는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집단 자살하기에 이릅니다. 보면은 공식적으로 사망자는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사라진 사람들이 2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얼마나 자살이 많은지는 알 수가 없죠. 자, 태영호 의원은 진정 이 후미에를 본뜬 북의 사상 검증의 흑역사를 다시 전파하려는 걸까요? 사상 검증은 인간의 내면을 찢어 발기는 가혹행위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질 일이 아닙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의 고소 계획을 검찰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면담만 거절했을 뿐 관련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대검찰청도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경찰과 청와대에 이어 검찰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소 정황을 미리 인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 전 시장의 실종 소식이 알려지기 이틀 전이자 경찰의 고소가 접수되기 하루 전인 지난 7일입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과 이튿날로 면담을 잡았으나 다시 거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 소인이 박 전 시장이란 사실까지 전달하고 약속을 잡았지만 부장검사가 다시 전화를 걸어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면담이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는 겁니다. 중앙지검도 사전 면담이 절차상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면담 요청을 거절한 게 적절했느냐는 문제 제기도 나왔지만 고소 전 면담이 오히려 더 부적절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문제는 피소 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도 더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일단 대검찰청과 법무부 모두 관련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상급기관이나 외부에 알린 사실이 전혀 없다던 중앙지검은 4차장 검사에서 중앙지검장으로 이어지는 내부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부연했습니다. 현재 피소 유출 경위를 밝혀달라는 고발 사건들은 중앙지검 형사 2부에 배당된 상태입니다. 대검찰청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동시에 이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할지 또는 경찰의 사건을 내려보낼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혹의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 모두 수사하기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와서 별도로 특임검사를 지명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정보를 유출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의혹은 여전한 만큼 추가 조사나 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차원에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식장에 문재인 대통령은 조화를 보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조문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박 시장님과는 연수원 시절부터 참 오랜 인연을 쌓아오신 분인데 너무 충격적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피해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던 청와대가 2주 만에 처음으로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비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이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합리적 절차에 따라 진실이 밝혀져야 하고 본질이 흐려져선 안 된다고 호소한 피해자의 입장에 청와대도 공감하며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차원에서는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의 고소인을 피해자라고 표현하며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강민석 대변인이 지난 13일 피해자 측의 첫 기자회견 직후 2차 가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호소하면서 피해 호소인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썼던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입장 표명은 청와대 대변인이 한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언급한 뒤 떠밀리듯 이뤄진 모양새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발표를 허락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발표는 아니었습니다. 청와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인권위 조사에서 사실관계가 특정되면 보다 뚜렷한 공식 입장을 다시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상의 심의위원회가 내일 오후에 열립니다. 유착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도 출석할 예정인데요. 이들의 공모 여부가 밝혀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내일 오후 2시 대검찰청 15층에 소집되는 검언유착 의혹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는 양창수 위원장과 심의위원 15명이 참석합니다. 수사팀과 변호인들은 물론 피해 폭로자 이철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와 유착 당사자로 지목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한동훈 검사장도 직접 나옵니다. YTN이 확보한 수사심의위 진행 문건을 보면 안건으로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명시됐습니다. 먼저 심의위원 회피나 기피 절차 이후 본격적인 심의 절차가 진행되는데 자유토론으로 수기 절차를 거친 뒤 표결 절차가 이뤄집니다. 심의 절차는 수사팀에 이어 이 전 대표와 이 전 기자, 한 검사장 순서로 진행되고 각각 의견 개진 25분과 질의응답 15분이 배정됩니다. 참석자들은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 공모 여부에 방점을 찍으며 각자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기자가 이미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만큼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 취재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심의위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범죄 성립 여부를 두고 수사팀과 의견을 다퉜던 대검 형사부에서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결과 절차에 이르면 심의위원들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각각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놓고 모두 4차례의 표결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 제보자나 MBC 측이 고소고발당한 사건에 대해선 별도의 판단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수사심의위 권고에 강제력은 없지만 검찰은 심의위 결정을 존중해야 하는 만큼 이를 따르지 않기엔 부담이 따릅니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녹취록과 녹음 파일이 전면 공개됐지만 공모 여부에 대한 해석은 엇갈리는 가운데 심의위의 권고가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반격에 나섰다. 한 언론사의 기사 제목입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언론사를 상대로 잇따라 반론 보도와 정정 보도를 청구하며 자신과 가족에 대한 가짜뉴스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아예 자신과 관련된 허위 기사와 유튜브, 댓글 등을 제보해달라며 별도의 메일 주소를 공개하고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와 관련된 언론 보도 역시 잇따라 삭제되거나 정정 명령을 받고 있는데요. 정의원은 지난 13일 조선일보 등 5개 매체가 보도한 8건의 기사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의해 조정된 데 이어 16일 한국경제 등 3개 언론사 기사도 추가로 삭제 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언론의 가짜뉴스에 대한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상 고의적인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통으로 명예훼손 등의 손해를 입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달 악의적인 언론 보도에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아니면 말고식의 가짜뉴스는 피해자에게 물질적인 손해는 물론이고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안산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 사태가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천입니다. 이번에 이천에 있는 기숙학원에서 학생 70여 명에게 집단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재수생들이 다니는 유명 기숙학원입니다. 외부인 출입은 엄격히 제한돼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삼시세끼를 해결하며 24시간 생활하는 본관입니다. 한 달 학원비가 300만 원이 넘는 유명 기숙학원으로 다니는 학생만 500명에 이릅니다. 한 수험생이 처음 복통을 호소한 건 지난 16일 밤 11시쯤. 이튿날 20여 명이 비슷한 장염 증상을 보였고 현재 유증상자는 70명 넘게 급증했습니다. 기숙학원 측은 가벼운 증상을 겪는 학생까지 포함하면 177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총 한 거는 177명이래요. 복통, 무슨 생리통 이런 것까지 다 해서 그냥. 증상이 나타난 학생 가운데 60여 명은 주말 사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대부분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일부는 증상이 심해져 입원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혈액 검사하고 왜 입원할 때 기본적인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다 했을 때 염증 수치가 굉장히 높다고. 기숙학원 측은 첫 증상자가 나온 다음 날인 17일 보건소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고 보건소는 즉시 역학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증상자들 다 검체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냈고 학생들 전부 다 493명 역학조사 다 해서 가져갔고. 보건소는 최근 안산 유치원에서 발생한 용혈성 요독증후군 이른바 햄버거병 증상을 보이는 학생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보건소가 학생들의 검체를 확보해 검사한 결과 3가지 종류의 식중독균이 발견됐습니다. 학원 측은 특식으로 제공했던 치킨이 식중독 증상의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고를 받은 보건소는 17일 밤 역학조사관들을 투입했습니다. 식수와 식단 조사를 포함해 학생 80여 명의 검체 채취를 마쳤고 급식의 보존식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맡겼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 환경 검체 있지 않습니까? 뭐 식품이라던가 또 음용수 이런 거 전부 다 싹 검사 다 했고. 조사 과정에서 고열이 나타난 학생이 적지 않아 60여 명은 코로나19 검사까지 진행했는데 이에 대해선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보건소가 검체를 1차 분석한 결과 캠필로박터균과 병원성 대장균 등 3가지 종류 식중독균이 나왔습니다. 주로 캠필로박터균이 나왔는데 이 균은 생닭에서 주로 검출되며 완전히 익히지 않은 고기를 먹었을 때 감염됩니다. 복통과 설사와 고열, 온몸이 몸살 감기 증상이 시작되는 것이 요즘 식중독의 흔한 원인균인 캠필로박터 식중독의 한 증상입니다. 학원 측은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14일 저녁 특식으로 제공했던 치킨에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는 정밀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어떤 식단이 오염됐을지 모르니 식당 운영을 중지하라는 권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학원 측은 수업 일정과 식당 시설 모두 평소와 마찬가지로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 대부분이 증상이 호전됐고 전염 우려도 크지 않다는 게 이유입니다. 귀가하지 않은 학생들 가운데 유증상자는 다른 학생과 분리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게 전염병이거나 그런 거는 건 아니라서 호전된 학생들도 꽤 있고 자택으로 쉬고 싶다고 하는 학생들은 자택으로 갔고 그래서 보건소가 의뢰한 보존식 정밀 분석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서울 송파구 사랑교회와 관련해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정규 예배 외에도 소모임에 함께 식사까지 하면서 감염자가 늘었습니다. 교회에서의 집합 제한 해제를 앞두고 터진 집단 감염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 사랑교회 관련 감염 확산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20일 교인 1명이 확진된 이후 사흘 만에 누적 환자가 16명으로 늘었습니다. 증상이 나타난 가장 빠른 날은 13일로 확진을 받기까지 일주일 동안 접촉자가 많았던 겁니다. 교회 내 방역 수칙도 잘 지켜지지 않아 확산을 키웠습니다. 증상이 있는데도 예배에 참석하거나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도 않았습니다. 집단으로 찬송가를 부르는가 하면 정규 예배 외에 소모임에 함께 식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배 시에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셔야 되고 동시에 감염 위험도가 높은 활동, 즉 소모임, 행사, 식사 등의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런 상황에도 교회 집합 제한 해제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지난 10일부터 소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등 전국 교회 방역을 강화했었는데 당시처럼 곳곳에서 교회 관련 환자가 급증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집합 제한을 그대로 해제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런 교회에 대한 방역 수칙을 약화시키는 것이 적절한가 되는 문의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내렸던 이런 방역 원칙을 그거를 각 지역별로 발생하는 수준에 맞춰서 지역사회 안에서 조정을 하고 전체적으로 교회 방역 기준을 완화하되 각 지역 상황에 맞게 지자체별로 조정해야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방역 당국도 잠재적 확산이 우려되는 살얼음판 위에 있는 단계라며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합 제한 조치가 해제되더라도 각종 대면 모임은 자제하고 마스크 사용과 거리 두기 등 기본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부산항에서 러시아 선박에 올랐던 선박 수리업체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역 당국은 이 직원이 러시아 선원 가운데 무증상 감염자에게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선원 모두를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지난 8일부터 부산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원형어선입니다. 이 배에 올랐던 우리나라 선박 수리업체 직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선박 수리를 위해 러시아 선박에 올라 선원들을 만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러시아 선박은 검역 강화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들어와 의심 증상 여부만 확인하는 승선 검역만 받았습니다. 검역 당국은 A씨가 러시아 선원 가운데 무증상 감염자에게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전체 선원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은 저희가 아마 이 감염이 러시아로부터의 유래된 감염으로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만 현재는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산시는 A씨가 지역사회에서 감염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최근 동선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러시아 선박과 접촉한 동료들에게서 감염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A씨의 밀접 접촉자는 가족 등 4명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곧바로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직장 동료분들 중에 밀접 정도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되는 대로 숫자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항의 러시아 선원 확진자는 3명이 더 늘어 4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전북 김제시 의회에서 남녀 의원이 성추문으로 논란을 빚었습니다. 결국 모두 제명됐습니다. 예, 불륜에 이어 절도부터 음주운전까지 지방 의원들의 구설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견제 장치는 없는 것인지 취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현아 기자. 네. 지방의회 곳곳에서 계속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김제시 의회 건부터 한번 살펴보죠. 네, 일단 시작은 지난 1일 김제시 의회의 본회의장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 불륜 관계 의혹을 받는 남녀 의원이 충돌하면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진우 의원이 언성을 높이는데요. 지금 관련해서 들어보시죠. 네가 뭔 자격으로 반동하고 있어? 너를 너보다 간통했기 때문에 나는 때려도 맞아도 관계는 없어. 아니 먼저 한 이들은 왜 누군데요? 네, 지난달 유 의원이 동료인 고미정 의원과 이 불륜 사실을 인정하고 민주당 탈당과 시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당시 본회의장에는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의 대화들이 오갔는데요. 이후 두 의원이 한때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추문에 지역사회는 발칵 뒤집혀졌는데 결국 두 의원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상황입니다. 고 의원 같은 경우는 그간 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원직 사퇴 압력을 받아왔지만요.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지켜오면서 공분을 불러왔습니다. 결국 어제 전북 김제시 의회가 본회의를 열고 고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의결을 한 상황입니다. 예, 김제시 상황은 이렇고요. 다른 지방 의회는 어떻습니까? 일단 양천구 의회 2018년 그 좀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안건 통과를 놓고 본회의가 격투기장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 것인데요. 예. 당시 민주당 소속 신상균 의장이 야당 의원 제지를 피해서 단상 위로 올라가서 보시는 것처럼 의상봉 대신에 주먹으로 본회의 개회를 선언했고요. 이후에는 이 개회 순서가 적힌 종이를 가로채려고 여야 의원이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몸싸움이 끝이 아닌 이후에는 고소전으로 이어져서 검찰 수사까지 받았습니다. 예. 어제도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제는 바로 고양시 의회 이길용 의장이 이재준 고양시장 사무실 앞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화분을 부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시는 저 사진이 지금 현장 영상인데요. 예. 사진인데요. 직원들이 이 의장을 말리면서 무려 7, 8분 정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알고 보니 원인은 인사 불만이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 이동현 부천시 의회 의장. 지난 3월 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다른 이용자가 실수로 두고 간 인출금 70만 원을 가져가 절도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 사건은요, 인천지법에서 진행된 이 의장의 부천시 용지매입 관련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한 그 공판에서 절도 혐의가 병합 처리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또 있습니다. 강남구 의회 이관수 의장 사건인데요. 지난 11일 새벽에 강남구 대치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된 차량 4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벌어졌는데 당시에 음주 측정 거부하다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또 혈중 알코올 농도 0.164%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북구의회 유병철 의원도 있는데 벌금 800만 원 선고받았습니다. 또 울산시 의회 장윤호 의원은 2년 전에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가 돼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예. 여러 건이고 양태도 상당히 다양하네요. 네. 선거판 확대 해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밝혀지지 않은 게 또 어딘가 있겠죠. 예. 그렇게 따지면
도대체 지방의회 이런 일탈이나 비위를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겠습니까? 일단 뭐 전문가들을 취재해 보면요, 뭐 후보자들에 대한 정당에 처음에 공천을 줄 때 그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 의원 자체의 자질, 그 도덕성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꼽혔는데요. 여기 주민 소환제에 대한 어려움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임기 중이라도 자격 없는 선출직 공무원을 시민들이 중간 심판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주민 소환제인데 견제 장치로 존재가 합니다. 2006년에 관련법이 제정이 됐고 당시 이제 대의민주주의 보완 요소로 만들어졌는데 조건을 보면은 19세 이상 선거구 주민의 서명으로 이제 청구를 해서요. 투표를 거쳐 소환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전체 투표권자의 20% 정도가 동의를 해야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청구 요건이 까다롭다. 그래서 실행되기가 쉽지 않다는 게 형장의 목소리입니다. 관련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물론 이제 결정적인 사실 주민 소환제 정도를 검토할 정도라면 굉장한 어떤 하자는 물론 있어야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조건을 구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고 절차도 이게 만만치 않고요. 여의도 국회가 워낙 시끄럽다 보니까 지방의회는 일일이 신경을 못 썼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경선하고 공천하는 과정, 그다음에 지방의회에서 각종 의결을 행하는 과정들도 좀 감독 감시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하나 기자 수고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오는 2022학년도부터 10년 동안 의과대학 정원을 4,000명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농어촌처럼 의료 사각지대인 곳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응하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요.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전문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수면으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의료진 복지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보건 의료 체계 전반에 대한 한계점도 드러났습니다. 의료진 덕분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들의 헌신에만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은 오는 2022학년도부터 10년 동안 해마다 400명씩 모두 4,000명 늘어납니다. 이 가운데 3,000명은 지역 의사제를 통해 지방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게 됩니다. 의료 격차 해결을 위한 제도인데 지방 의료기관에서 10년 의무 근무하는 대신 전행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지를 포함한 지방의 의료기관과 필수 진료 과목의 인력의 부족 등 지역별, 전문 과목별, 분야별 인력 배치 불균형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달해 있습니다. 나머지 선발 인원 1,000명 가운데 500명은 역학조사관, 중증 외상 등 특수 분야 전문가로, 또 나머지 500명은 기초과학과, 제약, 바이오 등 의과학자로 육성됩니다. 향후 10년간 한시적으로 늘려 의사가 부족한 지역, 특수 전문 분야, 바이오 메디칼 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양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의대가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 의대 정원과는 별도로 정하는데 의무사관학교 형태로 만들 예정입니다. 또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로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전북 지역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입법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오는 12월 의대 정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내년 5월 입시 요강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의대 입학 정원 확대는 부족한 의사 인력의 확충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특히 의사협회는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는 2.4명으로 OECD 평균 3.5명에 못 미칩니다. 그나마 수도권에 쏠려 지역 의료 문제가 큽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건 그래서입니다. 의료 인력 확충은 균등한 의료 복지를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의사협회는 거세게 반발합니다. 특히 10년간 3,000명을 지역 의사로, 1,000명은 중증 외상 등 특수 분야 인력으로 키우는 한이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의사 면허를 따고 나서도 사실상 뭐 정부가 말하는 필수 기피 의료 분야 그런 것들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의사는 길게는 거의 10년 가까이 더 수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기대하는 인력이 나온 이후에는 사실상 지방에서 10년 복무라고 해봤자 뭐 실제로는 2, 3년 정도 근무하는 효과밖에 없다는 겁니다. 역학조사관과 감염내과 전문의를 양성하는 공공의대 설립안도 마찬가지. 의학전문대학원처럼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며 왜 의사가 부족한지 공공부문이나 지역으로 가게 할 유인책은 없는지부터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계속 밀어붙이면 다음 달 총파업을 벌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의대에서 같은 교육을 하는데 선발 방식만 이원화하는 건 문제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의무 복무 기간 후 양질의 인력을 현장에 남게 할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반면 병원협회는 의료 현장이 개선될 계기라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칫 의료계 총파업으로 코로나19 방역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지만 무조건적인 타협은 안 할 방침입니다. 정부로서는 모든 상황에 대한 준비도 아울러 강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반발과 우려가 적지 않은데 진행 과정에서 고려돼야 할 것은 또다시 실패한 정책을 낳지 않도록 성과를 내고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최근에 한 사모펀드가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의 한 동을 통째로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거세지자 오늘 매각을 선언했습니다. 부동산 사모펀드는 빌딩이나 오피스 건물을 사서 수익을 내는 것이 보통이죠. 아파트 투자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부동산 사모펀드가 아파트에 손댔던 이유, 최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6가구가 사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한 동짜리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이 아파트가 한 채도 아니고 한 동 통째로 420억 원에 팔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아파트를 사들인 게 개인이나 법인이 아니라 소수 투자자가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부동산 사모펀드라는 겁니다. 부동산 사모펀드는 주로 사무용 빌딩이나 상가, 오피스텔 등에 투자해 임대 수익을 노리는 게 보통입니다. 이번 아파트 투자가 이례적인 이유입니다. 이지스 자산운용의 이 사모펀드는 입주한 지 20년이 넘은 해당 아파트를 리모델링해 신규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 아파트를 투자해서 이걸 리모델링하거나 또는 재건축해서 그 수익률을 놀아주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다른 상품보다 부동산 상품의 투자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물론 사모펀드로 아파트에 투자하는 게 불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틈새 시장을 공략했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례적인 거래가 자칫 강남 아파트 투기의 우회로가 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옥죄는 상황에서 굳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도 투자만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다주택 보유에 대한 규제가 워낙 강력해져서 투자 상품성이 있는 그런 주거용 상품이라면 개인이 직접 가지고 있는 것보다 세제적인 이점도 있는 데다가 논란이 계속되자 이지스 자산운용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심려를 끼친 점 사과드린다며 사모펀드를 청산하고 아파트를 이익 없이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부동산 사모펀드가 아파트 매입에 손을 댄 건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직접 사지 않아도 막대한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준 겁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네, 정부가 잇따라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아파트 값이 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상승폭은 조금씩 축소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발표될 주택 공급 방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집값 변화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정부는 규제 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6.17 대책을 발표한 뒤 서울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규제에 대한 내성이 생겨 상승폭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곧바로 7.10 대책을 내놨는데 이후에도 시장은 불안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연이은 고강도 대책에 따른 피로감에 오름폭은 조금씩 줄었습니다. 일단 시장을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미 올라버린 집값 탓에 쉽사리 수요자들이 시장에 뛰어들지 못하면서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 눈치 작전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휴가철 비수기를 맞아 시장이 일시적 관망세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되지만 내 집 마련 수요층의 조급증이 해소되지 않아 매수 심리가 위축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3040 세대의 적극적인 내 집 마련에 대한 기대 심리 이런 것들이 시장에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가격이 숨고르긴 하겠지만 떨어지는 것까지 기대하기는 제한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변수는 역시 다음 주에 발표될 주택 공급 방안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무산으로 군 골프장과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여기에 도심 고밀 개발론이 힘을 얻으면서 공공 재건축 도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LH나 SH가 시행사로 참여해 사업을 진행하고 재건축 단지에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제외는 물론 용적률 완화, 저리자금 융자, 사업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임대주택 비율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재건축 단지의 반발이 예상돼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 공급 대책에 담기는 공급 물량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우리가 다시 평화로 가는 오작교를 다 만들 수는 없어도 로드돌 하나는 착실하게 놓겠다 이런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직을 확고히 하고 또 제도와 국회적으로 저를 용공 세력으로 지목했던 시절도 있었고. 예, 반갑습니다. 근데 뭐 과장된 이야기다 이렇게 보면. 혹시 후보자님께서도 언제 또 어디서 이렇게 나는 주체 사상을 버렸다 또는 주상 신봉자 아니다 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공개 선언 같은 거. 이른바 전향이라는 것은 태 의원님처럼 북에서 남으로 오신 분에게 전형적으로 해당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저에게 사상 전향 여부를 다시 물어보시는 것은 아직 남쪽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주체상 신봉자십니까? 아니십니까? 국민들 앞에 솔직히 나는 이제 주체상 버렸다. 이게 뭐 그렇게 힘든 말입니까? 그 당시에도 주체사상 신봉자는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다. 뭐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삼위일체된 힘이다. 수령 당 대중의 삼위일체. 여기서 수령과 당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제가 읽은 내용일 수는 있습니다만 이 생각을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수령당 대중의 삼일체된 체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인영이라는 정치인을 딱 떠올리면은 이미지가 반미 혹은 또 우리 민족끼리라는 이미지가 자연히 떠오르기 십상입니다. 반미 자주화라는 노선을 신봉했던 전대협 학생운동의 리더였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국무위원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에게 이러한 검증을 위한 질문은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늘과 같은 이러한 그 소명의 기회를 통해서 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무엇보다 존중하는 공직자입니다 라는 말을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국민들에게 좀 해주었으면, 그러면 모든 오해가 다 풀릴 것인데 라는 기대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정책이나 자질 검증 대신 때 아닌 색깔론, 사상 검증 논란으로 청문회가 얼룩졌습니다. 취진봉 교수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대학 시절에 운동권 출신이 이제 통일부 장관이 됐으니까 주로 이제 나오는 얘기는 북한에 너무 너그럽게 대하고 종북 성향을 보이면 어떡하냐라든가
미국을 제쳐놓고 왜 중국하고 자꾸 가까워지려고 그러냐 뭐 이런 얘기들이 혹시나 나오나 했는데 그게 예. 아니고 예. 사상 검증의 전향 얘기까지 나와서 그러니까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라는 게 사상 검증을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네. 헌법에 우리는 모두 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걸 검증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누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저는 오늘 이인영 후보가 분명히 밝혔어요. 그 태영호 의원이 그렇게 질문했지 않습니까? 주체 사상을 신봉하느냐? 과거에도 신봉하지 않았고 지금도 신봉하지 않는다. 그렇게 분명히 답변을 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본인이 분명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이인영 후보자에 대해 사전 검증하듯이 뭐 빨갱이란 말까지 들어봤느냐고 질문을 한다거나 예.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넌센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정말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지 자질을 검증하는 것이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지 사상을 검증하고 전향하라고 주장하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건 인사청문회의 원래 본질과는 좀 떨어진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태영호 의원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본인도 이번에 선거 나왔을 때 총선 때 본인한테 빨갱이라고 얘기한다거나 사상 검증 안 됐다고 주장하는 게 상당히 힘들었다. 네거티브에. 그러면서 그런 질문을 왜 또 이 사람한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인영 후보한테. 아니 본인도 힘들었고 그런 사상 검증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문을 후보자한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잘 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예. 아무튼 태영호 의원이 뭐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세계 인권선언 18조에 보면 모든 사람은 예. 사상과 그다음에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그럼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장관 되려면 그건 안 돼. 뭐 이거는 좀 곤란한 거 그거는 같긴 곤란하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상 검증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인영 후보가 명확하게 주체 사상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요. 또 태영호 의원이 질문했던 것처럼 뭐 전대협이 뭐 본인이 북한에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예. 뭐 김일성 초상 앞에서 매일 뭐 충성 맹세를 했다. 아. 그 이인영 후보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적이 없다 본인은.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거기서 저는 됐다고 봐요. 그런데 끊임없이 주체 사상을 버렸다고 뭐 선언하라는 등 아니면 뭐 철회하라는 등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개인의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영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인사청문회의 원래 목적과도 맞지 않다는 점에서는 좀 지나친 질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마 자기가 늘 들어왔던 한국의 대학 운동권은 이렇다라고 하는 한쪽에 치우친 얘기를 선입견이죠. 너무 예. 많이 듣다 보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사실은 사상 검증, 사상 전향 이 표현만 안 썼다 뿐이지 계속 종북주의자냐 뭐냐 사상에 대한 검증은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까지 계속 보면 이제 특히 보수 진영에 있는 정당들은 어떤 그 진보 진영의 후보자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계속 질문을 해왔죠. 예. 심지어는 뭐 그 북한의 지도자에서 뭐 욕을 해보라는 등 이런 발언까지 예전에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 발언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저는 인사청문회 본질을 자꾸 흐리는 거다. 그러면 예. 인사청문회 이 귀한 시간에 통일부 장관으로서 얼마나 비전을 갖고 있고 또 통일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는지를 검증해야 될 그 귀중한 시간에 이런 그 소모적인 어떤 이념적인 논쟁으로 흘러가 버리면 청문회를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본인이 주어진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를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상 검증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이게 북한과 관련된 뭐 통일부 장관이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면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나왔으면 거기서 끝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이인영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사선 의원입니다. 예. 아니 그분이 예컨대 전대협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그리고 나서 현실 정치에 사선을 하면서 국회의원을 했어요.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그러면 뭐 친북적인 발언을 했다거나 아니면 종북적인 성향의 어떤 모습을 보였다거나 이러면 그걸 문제 삼는 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어느 정도. 그런데 예전에 대학 다닐 때 본인이 전대협 의장을 할 때 만든 그것도 본인이 썼다고도 하지 않고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져와서 사상 검증을 하겠다고 하면 그럼 현실 정치에 사선하는 동안 이분이 했던 모든 역할들, 활동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누군가가 예전에 했던 행동 하나 가지고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해버리면 그 사람은 나중에 본인이 현실 정치에서 깨닫고 바뀌고 또 변화된 모습 자체를 하나도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상당히 좀 너무 편협한 질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는 좀 약간 놀라운 게 예. 북한에 대해서 뭔가 좀 통 크게 쓰겠다라고 했는데 저거 엄청나게 야단 맞을 발언일 것 같은데 넘어가 버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넘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아들 병역 문제를 또 예. 따지다 보니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들 병역 문제도 물론 저는 이게 3번의 신체 검사를 받았어요. 첫 번째 신체 검사 받고는 이게 보류가 됐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두 번째 신체 검사를 받고 거기서 이제 면제 판정이 나오니까 이인영 후보자 말에 의하면 본인의 아들이 본인은 군대를 가고 싶으니까 한 번 더 신검을 받겠다고 해서 한 번 더 봤어요. 더 받았어요. 그래서 예. 결과가 결국은 이제 이 그 허리 때문에
결국 이제 면제를 받은 건데 이인영 후보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병무청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신검을 받았고 그것도 3번이나 신검을 받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본인이 뭐를 더 증명할 수 있겠느냐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야당 의원들이 질의를 하시니까 그러면 필요하다고 하면 국방부에서 찍었던 그 CT 그 촬영본까지 제출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 문제는 거기서 충분히 그걸로 검증이 된다고 저는 봐요. 또 하나 이게 지금 이 3번의 신체 검사를 통해서 어떤 경우가 나온 것에 대해서 그게 만약에 이인영 후보가 신검 받는 과정에 군의관과 무슨 뭐 특별히 다른 비리가 있거나 아니면 신검 받는 과정에 다른 제보를 통해서 이 사람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면제를 받았거나 이런 증거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공격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면제를 받은 건 신검 과정에 3번의 신검 과정을 통해서 이미 결정이 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이인영 후보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아직도 없잖아요. 의혹을 받을 만한 어떤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면제 받았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야당 의원이라면 저는 증거를 가지고 또는 혹시나 이인영 후보가 압력을 가했다는 어떤 증언이 있거나 아니면 무슨 의혹이 있거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없는 과정에 단순히 면제 받았으니까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의혹을 주장하시는 것은 이건 너무 좀 일반인이 볼 때는 뭐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의혹이 어떤 실마리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통일부 장관이면 남북 관계가 이제 주 업무가 되겠고 그다음에 역시 외교부와 함께 북미 관계도 살펴보면서 또 서포트할 것도 있는데 여기에 관한 소신 밝힌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북한과 우리가 사실은 교역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재 때문에 여러 가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그런데 할 수 있는 영역부터 일단 시작해 보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남북 간의 평화 무드를 만드는 것이 통일부 장관의 저는 목적이라고 봐요. 그리고 통일부 장관은 궁극적으로는 국토 통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이산가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사실 인류의 보편적인 어떤 그 인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대북 제재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대북 제재를 벗어나는 행동을 하겠다는 주장을 한다면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북 제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민간 교류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지금 이렇게 경색돼 있는 남북 관계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여지고 또 그렇게 되면 북미 간의 관계도 어떻게 좋아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차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런 어떤 민간 차원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하는 통일부 장관의 입장 자체는 저는 환영할 만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통합당이 발의했던 탄핵소추안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대충 뭐 의석수대로 어떻게 나온 것 같은데 안 될 걸 알면서도 악착같이 발의를 했던 배경은 뭘까요? 통합당 입장에서는 일단 보수 진영을 일정 부분 좀 끌어모으려는 의도가 있지 않겠나. 저희가 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분명히 이거는 뭐 통과가 안 될 걸 알면서도 발의를 한 이유는 정치적으로 그걸 이슈화해서 보수 진영의 지지를 좀 더 많이 끌어내고 추미애 장관에 대한 어떤 그 야당 입장에서 추미애 장관의 뭐 부당성이랄까 이런 부분을 좀 부각시켜 보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지금 저는 그래서 정치적 이유와 목적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분명히 통과가 안 될 걸 이미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원을 했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혹시나 그 여당에서 표가 이렇게 반대쪽으로 찬성적으로 찬성적으로 나오면 그걸 가지고 또 정치 쟁점하려는 의도도 함께 있었지 않겠나는 게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자, 통합당 얘기 한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수도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림도 없다라고 딱 몫을 받기가 참 난감한데 안에서 내부 단속도 좀 하는 모양입니다. 너무 맞습니다. 심하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민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예요. 행정수도 이전 같으면 지방에 있는 특히 충청도나 충청 남북도나 세종시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반대를 해버리면요. 대선이나 아니면 총선이나 이런 데서 본인들의 지지율에 상당히 큰 타격이 올 수 있어요. 실례로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또 오세훈 지금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즉 지역이나 지방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고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환영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통합당에서는 1차적으로는 반대를 했지만 이게 반대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게 인식이 된 것 같습니다. 즉 정치적으로 여론의 지형을 봤을 때 지역에 있는 사람들 여론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지역 분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화돼야 되고 행정수는 그중에 하나의 환영할 만한 이슈가 된다는 판단하에 결국은 좀 목소리 단속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지방의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 이슈가 정치적 이슈에 그냥 확 함몰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은 좀 간절합니다. 그렇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해안과 남해안, 내일은 동해안에 시간당 30mm 안팎의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네, 기상센터를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수영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지금 비가 가장 심하게 내리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현재 화면에서 붉은색으로 보이는 곳 수도권과 충남, 남해안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입니다. 그중에서도 충남에는 시간당 3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는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 이후 비구름이 이동하면서 내일 새벽부터는 동해안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인천과 김포, 충남 서해안과 군산에 호우 경보가, 그 밖에 수도권과 충청, 호남과 영남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동해안으로도 호우특보가 확대되겠습니다. 순식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계곡이나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고 산사태나 침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인천 섬 지역과 군산 섬 지역에는 오늘 하루에만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졌고 서울에도 64.7mm의 꽤 많은 비가 내렸는데 영동과 남부지방은 모레까지 비가 이어지면서 영동에 400mm 이상, 영남 해안에도 최고 250mm의 그야말로 물폭탄이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등 중서부 지방은 내일 오후부터 비가 그치겠고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태풍급의 강한 바람도 불면서 서해안과 제주도에 이어 남해안과 경북 동해안에도 강풍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강풍에 대한 대비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인천에서는 연일 수돗물 유충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피해 보상 방안이 제한적이어서 주민들의 불만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이기정 기자입니다. 인천에서 가장 많은 수돗물 유충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서구. 지난 9일 최초 발견 이후 14일 55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감소하고 있지만 매일 20여 건이 꾸준히 신고되고 있습니다. 양치할 때 꼭 컵에 물을 떠서 유충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세수할 때도 좀 많이 불안해서 아무래도 좀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생수를 찾는 주민이 늘면서 택배 서비스 차량마다 생수 배달 물량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엄청 많아가지고 거의 뭐 저희 차 물량이 차가 한 반 차 정도 됐었는데 지금으로도 좀 들어서 한 3분의 1 정도예요. 생수 배달이? 예. 인천시는 정수장과 배수지에 대한 청소 작업 이후 급수관로에서 깔따구 유충이 더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유충 발견 신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가정집으로 연결되는 급수관로나 공동주택 저수조에 남아있던 유충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수돗물 피해 보상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인천시가 보상 방안 원칙을 밝혔습니다. 유충이 발견된 가구에 대해서 필터 구입비를 저희가 지원할 예정이고 또 생수 같은 거를 요청을 하시면 시에서 생산하는 미추홀 찬물이나 또 K워터에서 받은 물 같은 거를 지금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수조 청소비와 필터 구입비 지원 등의 보상 방안은 마련해놨지만 유충 사진 등 증빙 자료가 갖춰져 있어야 하므로 실질적인 보상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시는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기부행위 금지 등에 관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선뜻 보상 범위를 확대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계양구 작전 서운동과 계산동 일대 천여 가구에는 새벽부터 수돗물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소화전 대량 방류로 수압이 낮아진 것으로 봤으나 추가 조사 결과 지하 수도관이 파손돼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대전의 한 국립대 연구실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돼 학생 등 10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씨약을 폐기하려고 한 곳에 모으다가 화학 반응이 일어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주황색 화학보호복을 입은 소방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바닥에는 흘러나온 화학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흡착포가 깔렸습니다. 오전 11시 반쯤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공학관의 한 연구실에서 화학물질이 노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중국인 학생 한 명이 얼굴과 다리에 1도 화상을 입었고 호흡곤란과 가려움증 등으로 호소한 9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미량이라도 증기를 흡입을 했거나
호흡에 어려움이 있거나 어지러움 증상이 있으면 병원 진료를 받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고가 난 연구실은 지난 2월 퇴직한 교수가 사용하던 곳으로 시약 폐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교수는 염산과 황산, 질산과 과산화수소를 폐약통 안에 넣는 과정에서 퍽소리가 났다고 금강유해환경청에 말했습니다. 폐약통은 아래쪽이 깨진 상태였으며 누출된 양은 2리터 정도로 조사됐습니다. 사고가 난 건물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4시간 넘게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금강유해환경청은 화학물질 취급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성치 함량을 최대한 낮춘다든지 어떤 조치를 취하고 폐액 처리하는 게 그나마 안전한 편인데 그런 어떤 경우가 없이 그 시약병에 있는 걸 그대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취급 부주의로 볼 수 있죠. 대학 측은 시약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일본 도쿄에서는 오늘 하루 최다 기록인 360여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상인데요. 중증 환자가 적어 괜찮다는 일본 정부를 향해 의료계가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도쿄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도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17일입니다. 당시의 수치를 훌쩍 뛰어넘는 360여 명이 하루 새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연령대도 젊은이에만 머물지 않고 있습니다. 40代以上の方々が全体に占める割合が 28.5% と増加しております。中高年層に感染が広が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示しております。 오사카도 이틀째 확진자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최근의 무서운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는 지금은 긴급사태 당시와는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医療提供体制は逼迫した状況ではないと承知をしています。 하지만 이런 총리의 인식은 명백히 틀렸다는 지적이 의료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도쿄에서 환자 수 자체도 급증하고 있지만 중증 환자가 전주에 3배 이상 늘었기 때문입니다. 増やした15床のうちも10床が現在埋まっている状況です。このペースでいくと今週中にもいっぱいになってしまうかもしれません。 현장 의료진 등의 노력으로 겨우 버티는 중인데 이런 상황 속에 강행한 정부의 여행 지원 캠페인에 전문가들은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こうした現場の労苦に対する想像力も持たない方に赤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大丈夫だから皆さん遊びましょう、旅しましょうという根拠に使われないことを切に願うものでございます。 일본 정부는 여행을 다니라고 캠페인까지 하고 있지만 일본 의사회는 국민에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참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마치 정부와 역할이 뒤바뀐 듯한 모양새입니다. 일본 의사회는 이뿐 아니라 이제라도 용기 있게 여행 지원 캠페인을 수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이인영 통일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서 2071님, 시대에 뒤떨어진 후보 검증 질문들 반성하기 바랍니다 해주셨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지방 의원들의 추태 그리고 사건 사고 전해드렸는데요. 4338님, 시민들은 뒷전이고 본인들 불륜에만 관심 있는 의원님들 도민으로서 정말 충격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2071님도 일부 지방 의원들의 온갖 추태들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예, 이어서 9330님, 눈 뜨고 보기 힘든 진흙탕 싸움에 내가 이런 모습 보려고 투표했나라는 자괴감이 들 지경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2813님, 어제 포천 부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장병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예, 모두 안전하고 또 아프신 분들은 쾌유하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윤도현의 빗소리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현재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바람도 강해진다고 하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